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중개 실무 파트 할 차례입니다. 네. 중개 실무. 교재는 엄청 많이 남아있죠. 지금 제3장이잖아요, 여기. 네. 중개 실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7문제 또는 8문제 나옵니다. 적게 나온 거예요. 중개 실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주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씩,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한 문제, 경매, 법원 경매 한 문제, 이렇게 확인 설명서가 또 나오죠, 시험에. 한 문제 아니면 여기는 2문제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분묘기직권,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거 다 합치면 몇 문제요? 최소한 6문제잖아요. 한 문제씩이니까 최소한 6문제. 근데 요 중개 실무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7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이거 하면 되죠? 나머지 안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그래도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실명법. 이것도 민법 시험법에 들어가죠? 들어가요. 요거는 한 문제까지는 아닌데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이거만, 농지법, 그 다음에 이거 조금 8문제 안 됩니까? 7문제 안 됩니까? 이것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근데 저희 교재에 보면 엄청 많이 써놨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텐데, 교재에는 108페이지 갑니다.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5번에 경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계가 뭔지는 아시죠? 경계. 네. 경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뭘까요? 경계는 어떻게 조사할까요? 네? 그러니까 도면이죠? 공부라고 그래요. 지적 공부. 네.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현장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 여기서 얘기한 공적 정보가 뭐예요? 대장이 아니고? 도면이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 그리고 현장 확인. 그죠?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랑 실제 경계가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현장 가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럼 현장 가서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가보니까 맞는 것 같아. 쭉 보니까 도면상에 딱 이렇게 봤을 때 거기 뭐 논두렁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있는 걸로 봤을 때 일치하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근데 아무리 봐도 도면상의 경계하고 좀 달라.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에 나타난 실제 경계에 따라서 확정됩니까? 이거요?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면에 따라서 다시 측량해가지고 경계표나 경계석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지. 경계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가 기준이에요. 그 얘기요? 그래서 가로 7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의 위에 가로 5번 아니야?
108페이지. 제일 밑에 거,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 의한, 지적도 임야도 위에 지적 측량에 의해서 지번멸로 확정해서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계는 모두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 중개실무에서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적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시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말고 빨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여기가 시험이 나오니까. 자, 근데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외적으로? 지적법 시간에 이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되는 경우 없나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십니다. 주요 판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런 판례 보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자, 그때는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뭐에 따라야 된다? 실제 경계. 처음부터 도면을 잘못 그려놨을 때는 실제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경계가 진실한 경계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렇다니.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요건 예외. 원칙은 이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소개할 때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 줘야 되죠? 제일 밑에. 가로 2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권리자한테 권리자 여부를 확인할 때 확인하는 방법? 등기 보고. 그 다음에 또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또요. 등기 필증까지 봅시다. 보여주세요. 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 A라는 사람이 세를 놨어요. 진짜의 주인이지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 확인하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고 등기 필증 가져오세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등기 명의인이 A이고 A. 근데 실제 소유자는 조사해보니까 B요. 등기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네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 명의시탁이잖아요. 명의시탁. 명의시탁도 안 배웠다고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 이러면 누구랑 계약을 해야 돼? 누구랑? 실제 소유자.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등기 믿고 샀다고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거잖아. 그 제일 위에 두 줄이잖아요. 제일 위에 두 줄. 누구랑 계약해야 된다? 실제 소유자. 동그라미 4번에요. 동그라미 니은 번. 임의 대리라고 나왔죠?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요. 집을 팔아달라고 왔어. 의뢰를 했어. 팔아주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이렇게 확인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자 보세요. 개업 공인인계사 여러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집 팔아달라고 한 거야. A가. 그럼 여러분 등기부를 확인해야지. A명으로 돼 있는지 했더니 갑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번호 적어놓고 갔으니까 적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등기부 때 보니까 당신 이름으로 안 돼 있고 갑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우리 남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실제 집주인은 남편이 갑인데 아내가 대신 온 거죠? 이거 남편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확인도 해야 되겠죠? 남편이 팔라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남편이 팔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요 집 팔라고 내놓았던 요 아내분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남편의 뭘 가져오시라? 위임장을 가져오시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위임장 그런 거 못 쓴다고 하면 어떡해? 나 그런 거 잘 못 쓰는데, 그럼 그냥 남편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하고 그런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하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뭐냐? 이렇게 원래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왔을 때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어야만 이렇게 계약을 해도 법적 효과가 이렇게 귀속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리권 수여받았는지 뭘 가지고 확인해요? 위임장이라. 그리고 위임장에는 이 갑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줘야 탈이 없다. 부동산 사장님이. 네, 그런 거죠. 그 동그라미 니은번. 동그라미 5번에 공동소유. 요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응? 공동소유? 세 가지 있는 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 자, 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5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근저당. 자, 볼게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현장에 달려가 보고. 응? 자, 이렇게 두 가지. 여기서 얘기한 공적장부가 뭐예요? 권리관계니까. 등기부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는 거지. 왜 현장에 달려가 볼까? 왜 현장 가볼까?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도 그렇게 있어요. 뭐가 등기부에 안 나와? 그렇지, 유치권 이런 거. 또요. 임차권이 대표적이죠. 임차권. 또요. 분묘기지권 이런 거예요. 분묘기지권. 등기부에 안 나와요. 법정기상권 이런 거. 법직권 이런 것들도 안 나온다고요. 자, 두 번째. 등기부에 나오는데 나오긴 나와. 근데 그것과 실제 상황이 안 맞을 수가 있죠. 어떤 게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도 했구만. 명의시탁 같은 경우. 명의시탁 경우에 다르잖아요. 오늘 명의시탁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또요. 어떤 경우에 등기부하고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예요. 또 대표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근저당이 그래요. 근저당이. 근저당 보면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액이 나오죠. 2억이야 2억. 근데 실제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실제 빚은 1억 6천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르잖아. 대부분 달라요. 그 근저당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은 권리관계 그러면 이렇게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가보면 거기 소유자가 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로 돼 있어. 이럴 적에는 누가 소유자예요? 대장상의 소유자 갑으로 나와 있고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나와 있어. 이때는 누가 임자예요? 권리관계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세금 낼 사람을 파악해 놓은 거예요. 지방세. 그러니까 이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있다.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해요? 등기부. 생기쳐요 이거. 만약에 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르면 뭐가 기준이에요? 대장 기준이다. 그런 거 배우셔야잖아요. 에?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기요. 건저당 보고 분묘기지권 보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명시탁 보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과 실제 빚이 대부분 다른데 소개하는 부동산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해서 설명해주면 돼. 등기부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끝이야. 할 일 다 한 거야. 그게 판례 입장이야. 채권 최고액. 그런데 소개하는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는 실제 채무액을 조사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 다만 실제 채무액이 엄청 많은데도 이 빚 갚고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세입자를 집어넣어 줬는데 들어간 세입자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빚이 많아갖고 빚이 잘못된 거지. 뭐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뭐요? 2억 다 돼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잘못 설명한 부동산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겠죠? 두 가지. 부동산 사장님은 채권 최고액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채권 최고액만. 근데 실제 빚을 잘못 얘기해서 피해 주셨으면 책임져야 돼, 그건. 두 가지 결론. 네.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근저당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설명하면 된다. 근데 실제의 피담보 채무의 그 경우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에 이걸 확인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 것이고 만약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런 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 이런 게 중요하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112페이지 가시면 분묘기지권 나와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범죄를 이게 합쳐서 한 문제가 출제돼요. 여기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무엇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까? 분묘기지권 몇 자리 써가지고 몇 자리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자, B라는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묘를 써서 이렇게 A의 승낙을 얻어갖고 그럼 B는요 자기 아버님 여기다 모시고 A 땅이지만 여기다 B석 세우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요게 뭐예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요. 거기다 몇 자리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제사 지내고 그리고 옆에 나무 심고 가꾸면서 그게 분묘기지권. 이런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민법 시간에 분묘기지권 배우셨죠? 어? 땅 주인이 씨한테 바뀌었어.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자는 이 분묘 파내요? 안 파내잖아. 근데 무슨 채권이요? 물권이지. 땅 주인이 바뀌어도 새 땅 주인한테 이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 생기고 이런 게 물권이잖아, 물권. 물권이에요, 물권. 채권 아니고. 자, 그러면 분묘기권은 민법 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관습법상의 권리다 그래요. 지상권하고 비슷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처럼 땅 주인의 승낙 얻어서 몇 자리 썼을 때 생기고 두 번째,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단으로 묘를 썼지만 20년이 넘도록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걸면 20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이때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는 어떻게? 요 경우는 줄 필요 있나요? 이때는 지료는 무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짜예요, 공짜. 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원인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자기 땅에다가 몇 자리 썼던 거예요. B가. B 땅이에요. 아버님 모셨어요. 그럼 B는 자기 땅에 몇 자리 썼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땅인데. 그렇잖아. 그런데 B가 이 땅을 C한테 팔죠. 근데 C가 이 땅을 사면서 그리고 이 분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장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지. 이렇게. 요구를 안 하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그냥 몇 자리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야. 소극적인 승낙이에요, 승낙.
그러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 명의가 시 앞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 옛날 땅 주인은 이제 분묘기 주권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세 번째. 그래서 분묘기 주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분묘기 주권은 지금도 봤듯이 물권이 물권.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이 사람의 승낙 얻어서 몇 자리 썼습니다. 그러면 승낙 해주는 건 일단 쉬운데 승낙 해줬잖아요. 이때는 물권이 생겨버려. 그래서 막 땅 주인이 바뀌어도 이제는 자신의 분묘기 주권을 새 땅 주인한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해.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불이익을 입는 건데 자기 땅처럼 못 쓰니까. 시는 땅을 살 때 분묘기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묘가 있는지를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이게 있으니까, 물권이니까. 어? 대항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 분묘기 주권은. 분묘기 주권은 등기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공시 방법을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봉분의 형태. 봉분의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평장이나 암장되었다고 한다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 시가. B다시를 모셨어, B가. 근데 이게 평장이야. 응? 나중에 이렇게 이 사람이 땅 샀어. 나중에 이거 땅 산 사람이 이거 개발하려고 막 포크레인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B가 나타나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 아버님 여기 붙어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못 파내게 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볼록한 봉분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땅을 샀어. 보니까 이런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석지에 있으니까 괜찮아 생각해서 산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묻혔다고 생각하는 요 B 다시 있죠? 이분이 막 돌아다녀. 걸어다닌다고 지금. 그러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분묘기 주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돌아다니시는데 시신이 매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땅 살 때부터 이 시신이 매장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봐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 근데 나중에 가묘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분묘기 주권은 공시 방법으로서 봉분의 형태를 띄어야 되고 안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을 때 그때랑 인정되는 거다. 이러한 분묘기 주권은 그러면 요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거냐? 아니지. 여기까지 미친다고 지금 물결 표시가 돼 있잖아. 여기까지. 주변의 빈 땅까지. 그래야 여기다 비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남의 땅을 이용하지만 여기도 이용할 수 있다. 옆에도 이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까지 이용할 수 있죠? 3m? 5m? 10m? 어느 부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데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 거예요? 모르죠. 이건 땅 주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판사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묘기 주권에 미치는 범위는 판례에 따르면 분묘의 크기, 지형, 지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마다 정할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여기까지 어느 부분까지 몇 메타까지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사성을 조성을 해갖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사성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렇게 조성된 사성 부분이 있다면 이 분묘를 위한 것인데 분묘기 주권은 이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 분묘기 주권은 사성 부분까지 미치냐고. 어떨 것 같아?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미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가까이 있다면 미치는 거고 그 분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사성 부분이라고 해도 반드시 분묘기 주권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는 아니고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분묘기 주권은 이것처럼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이렇게 B다시를 모시고요. 분묘기 주권자가 B인데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주변의 빈 땅에다가 또다시 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느냐 이 말이야. 분묘기 주권자가. 땅 주인의 새로운 승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이렇게 묘를 쓸 수 있냐 이 말이야. 묘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쓰게 되면 분묘기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더 확장되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또 쓸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또 확장.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승낙을 얻어서 묘자를 쓰면 괜찮지만. 그래서 분묘기직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묘를 또 다시 쓸 수 있는 신설 권능은 없다. 이때는 쌍분 형태로 묘를 쓰는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 합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장해가지고 묘를 쓴다 그러면 인정될까요? 합장해도 분묘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분묘기직권에 미치는 범위가 막 달라질 수 있죠.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를 쓰는 것도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분묘기직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데, 그러면 그 주변의 빈 땅으로 이 분묘를 이렇게 이장하는 게 될까?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까요? 이장 권능도 없다는 거죠. 없어요, 이것도. 만약에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분묘기직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이장함으로써 분묘기직권에 미치는 범위가 옛날하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땅 주인한테 이게 피해가 될 수 있죠? 만약에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석지에 묘를 쓰십시오. 구석지에 쓰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구석지에 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장 권능을 인정해버리면 그 분묘가 해가 지날수록 움직여서 한가운데 오를 수 있다.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용납할 수 없죠.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종중묘지 같은 집단묘지에 그렇다. 자, 남의 땅입니다. 여기에 비종중이 종중 구성원들의 묘를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분묘기직권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원래 분묘기직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주변의 빈 땅. 원래 이게 분묘기직권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묘기직권에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게 되면, 이게 지금 종중묘인데도 그래버리면 여기 사이사이에는 분묘기직권이 미치지 않는 땅이 생기죠. 그랬을 때는 땅 주인은 거기다가 개 사육장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개 사육장을 분묘기직권이 안 미치니까 이렇게 설치해버리면 꼴 좋죠. 제사 지내려고 했을 때 막 개들이 짖을 거 아니야. 이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중묘지처럼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는 분묘기직권에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 개사육장을 질 수 없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 이장해도 노란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집단묘지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 있던 분묘를 갖다가 이렇게 이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묘기직권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넘어가니까. 에? 이건 확장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가장자리에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 돼요. 근데 특별한 것은 이렇게 이장이 돼버리면 이쪽 부분은 분묘기직권에 쓰이지 않는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쪽 부분은요, 분묘기직권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멸. 이쪽 부분은 없어지게 되어버려요. 자,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분묘기직권자는 누가 되느냐? 분묘기직권자는 후손들이 돼요. 제사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묘기직권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사람이 돼. 그럼 이런 종중묘지 같은 경우는 분묘기직권자가 종중이 될까요? 아니면 종손이 될까요? 종손? 종중? 기본적으로는 종손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런 종중묘는 종손이 맡아서 관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관습을 인정해서 일반적으로 종손이 되는데, 종손이 예외적으로 도의지로 나가버리고 행적을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그랬을 때는 종중에서 사람을 써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만큼은 뭐예요? 분묘기직권자가 누가 돼야 되겠다? 종중이 돼야겠다. 원칙은 여기인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묘기직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하게 됩니까? 이러한 분묘기직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하게 돼? 분묘기직권, 이 권리가. 묘자를 쓰겠다고 했을 때 승낙을 해주는 요 A가 30년간 써라 그러면 30년 되는 거고,
10년간만 써라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그 약정한 기간 동안 전속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약정이 없을 때가 문제죠. 대부분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정이 없을 때는 판례가 얘기하죠. 분묘가 전속하고 분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연고자,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뭐요? 계속하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구적이다. 이렇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분묘가 남아있으면 돼. 전부 다 판례요. 이 내용은.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100% 판례요. 이론도 없어요. 자, 분묘가 전속해요. 그 다음에 관리를 계속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돼요?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묘가 없어져 버리면 분묘기지권도 죽겠네요. 분묘는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내팽개치면 분묘기지권 죽겠네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 분묘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 승낙을 해가지고 몇 자리 쓴 건 사실이지만 이게 분묘가 떠내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완전히 자기 땅을 되찾은 거잖아요. 독립만세잖아, 사실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다시 묘가 세워져 있어. 그래서 B라는 분묘기지권자한테 이거 뭔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님 유고를 수습해왔대. 그래서 다시 묘를 써놓은 거야. 이런 상황이었을 때 분묘기지권은 소멸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존속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거죠. 존속한다고 봐야 된다. 일시적인 멸실이라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묘기지권은 아직 죽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판례 입장이죠? 교재에서요. 11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둘째 줄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은 디귿번 요 두 개를 읽어주시고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밑에 주요 판례 중에 동그라미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딱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읽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요.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지상권에 관련 규정이 따른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사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해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뭐야? 존속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4번에요. 둘째 줄 끝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끝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다 그랬을 때는 치료는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고. 자, 동그라미 5번. 분묘기지권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이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 및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 권능이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6번. 분묘가 멸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봐야 되겠다. 이 판례도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있습니다.
A 땅이고 B의 땅입니다. 요 경계라고 보여지는데 딱 경계가 딱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 경계는 요건데 B가 자기 아버님을 모셔놨어요. 여기다가 남의 땅이네. 그죠?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자, 근데 B가 자기 아버님을 갖다가 여기다 모셔놨어요. 그럼 묘를 써놨어요. 이렇게. B가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막 20년도 넘었어요. 한참 지난 뒤에 여기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해보니까 경계가 여기 아니고 여기 지금 실제 경계였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됐지? 남의 땅이다. 아버님 묘를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요 이쪽 부분의 땅은 B가, 그죠?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의 땅은 B가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다. 민법 공부했네. 이 분묘를 설치해서 이렇게 점유하는 것도 점유 방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해줬다 이런 판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A 땅이에요. 땅 주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 A 땅에다가 B가 묘를 이렇게 맘대로 묘를 쓴 거예요. 아버님을 모셔놨지. 자 20년 동안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거네. 그러면 20년이 지난 뒤에 딱 시비 안 걸었으니까 이쪽 땅 부분에 대해서 B가 그 땅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를 준할 수 있습니까? 땅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를 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묘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인 걸 인식하면서 써놨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점유 취득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주점인데 이게 남의 땅이라고 인식하면서 써놨잖아 지금. 이건 안 되지. 되는 건 뭐냐면 땅에 대한 소유권 말고 분묘기지권, 소유권 말고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뭐예요? 시효취득하는 거지. 그럼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만 얻는 거지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얻는 건 아니라고. 자, 밑에 보시면 알아두기 해가지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시험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꽤 나오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게 2001년 1월 13일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행됩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묘를 줄이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묘를 줄이는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묘를 줄이겠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묘를 줄이는 방법이 뭔가? 두 가지. 하나는 매장만 하지 말고 화장해서 납골 시설에 안치한다든지 또는 수목장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사 문화 자체를 다변화시키자. 그러면 묘가 줄지 않겠냐.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매장을 또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매장 하더라도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자. 자기 땅에 묘자를 쓰더라도 분묘를 쓰더라도 영구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자.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래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거고. 그때 이제 묘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봅니다. 묘지. 요렇게 됐을 때 요것을 분묘라고 해요. 요걸 분묘. 요 분묘가 깔고 있는 요 땅을 묘지라고 해요. 요 땅이 묘지예요. 위에 게 분묘고. 묘지의 종류가 네 종류예요. 개인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묘지가 있고, 네 종류죠. 그러면 개인 묘지가 뭐냐?
개인묘는 개인 묘를 써놓은 거지. 예. 근데 독특한 것은, 알아두실 것은,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같은 구역에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개인묘로 봐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모셔놨어요. 가족묘가 아니에요. 개인묘예요, 그건. 아버님하고 어머님만 모셔져 있으면 개인묘야. 이렇게. 부부 일심동체. 개인묘. 그러니까 이거 개인묘는 한 기 아니면 보통 2기 정도 될 수 있겠죠?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은 뭐 4기도 될 수 있지만 아니다. 그 다음에 가족묘지. 가족묘다 그러면 응? 그래도 그렇게 써진 않은 것 같더라고. 저희 집안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 외할머님이 2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어머니 뭐 작은 어머니 이렇게 부르던데. 자, 어쨌든 가족묘는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해놨을 때 가족묘라고 그래요. 친족이란 8촌 이내를 얘기해. 8촌 이내. 보통. 그 다음에 종중묘다 그랬을 때는 그거보다 이제 촌수가 더 넓어지는 거고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했을 때 종중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출제됐던 거예요? 같은 족자 돌림이에요? 친족 관계 그러면 가족묘예요. 종중묘하고 다르고 범위가 더 넓어요. 법인묘 볼 때 이 법인은 재단 법인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묘지의 종류가 4가지인데 요 뒤에 3개는 집단묘입니다. 집단묘. 이렇게. 이랬을 때 3가지를 갖다 비교해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 절차. 설치 절차. 개인묘 같은 경우는 1기 아니면 2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묘를 조성합니다. 그래 놓고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치 신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쫓아가서 합니다. 신고. 사후적으로 신고합니다. 근데 이쪽은 가족이든 종중이든 법인이든 여러 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 기. 집단묘라고 그랬죠. 이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수북이 설치합니다. 이게 집단묘예요. 여러 개 설치하니까 사전 허가가 필요한 거죠. 절차. 그 다음에 한 기당 면적. 한 기당 면적이다. 그렇게 되면 한 기당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은 줄 수밖에 없어요. 1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합장하게 되면 그때는 15제곱미터까지 허용합니다. 요게 출시됐었죠. 합장 얘기가 안 나오면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에 한 기당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10제곱미터, 요 30제곱미터 이것은 뭐냐면 요 부분의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요 설치 구역 면적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비석 세우고 나무 심은 거, 요 면적까지 설치 구역 면적까지 다 합쳐서 요게 됩니다. 자, 전체 면적이 또 있죠. 전체 면적은 개인묘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묘지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가족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종주군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0.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좀 이상하죠? 10만 제곱미터 다른 거 다 이하인데 여기는 뭐요? 이상. 법인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채를 매장했을 때 매장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장신고. 매장 묻었을 때 매장신고합니다. 이때는 자 매장하고서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매장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매장은 전부 다 신고해요. 자 A 땅입니다. 근데 A가 말이에요. 여기 가족묘를 써놨어요. 가족묘니까 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렇게 뭐 보통 5대조가 있었는가 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묘를 써놨어요 지금. 가족묘입니다 이거.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 묘를 여기다 자리를 만들어놨죠. 묘를 썼어요. 이 아버님 묘를 쓸 때 가족묘니까 사전 허가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여기 가족묘를 조성했을 때 허가를 이미 받습니다. 가족묘니까. 벌써 허가 끝난 거예요. 가족묘에 지금. 가족묘지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허가 뭐예요? 받은 거라고. 여기에 이번에 뭐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오면 새롭게 이렇게 설치하죠. 그럼 이때는 이런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매장 신고하는 거예요. 매장 신고. 끝. 매장 신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 매장하고 신고. 그러니까 매장은 다 100% 신고예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만든 이유가 분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적인 제도가 설치기간을 제한합니다. 몇 년이라고 해요? 설치기간? 설치기간 몇 년? 30년. 지금 배우는 내용은 민법에서 안 배운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이건 공법 영역이니까 중개 실무에는 출제가 돼요. 30년입니다. 자, 그런데 설치기간 30년이 짧다고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연장. 그 연장 기간은 연장 신청을 해오면 30년 연장을 해줍니다. 대신 한 번만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장 설치 기간은 설치기간 30년에다가 연장 신청했을 때 30년, 최장 6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연장해주는 이 기간이 지역사정에 맞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연장을 30년씩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지역은 분묘가 많이 확산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우리 법에서는 조례로 시도 조례든 시군구 조례든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요 기간을 기억해 주셔야 돼. 5년 이상 30년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였어요. 5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5년까지도 5년도 돼요. 5년 이상이니까. 그럼 경기도 지역에서 연장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다고 하면 경기도 지역의 설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설치 기간은 못 줄입니다. 그건. 연장 기간은 경기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몇 년이 돼요? 30년이 아니고 5년이 되는 거죠. 그럼 최장 설치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35년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기간을 좀 줄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그럼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30년이든 60년이든 아니면 35년이든 설치 기간이 끝나면 설치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1년 내에 그 분묘를 어떻게 되겠어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온 겁니다. 이제 영구히 설치할 수 없죠? 영구히 설치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년 내 철거하시오. 요 설치 기간이 종료할 때부터 1년 이내 철거하세요. 그래서 화장하든지 납골 시설에 봉안하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해요. 요게 2번 나온 거야. 요쪽 부분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요쪽 부분이. 그러면 이 설치기간 30년을 계산할 때 분묘를 합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요. 10년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합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거지. 살아계실 때도 각방 쓰셨던 분인데 웬일이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합장시켜달라고. 그러면 합장된 분묘는 설치기간 30년 계산할 때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0년입니까? 아니면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쳐줄까요? 최초? 만약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0년을 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29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한참 오래 사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묻히자마자 바로 철거돼야 돼. 어머님한테는 가후 안 가네요. 네, 그래서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쳐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장된 날부터 30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1년 돼 이렇게 하도록. 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